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상생분과 2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지난 8월에 저희가 1차 세미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9월에 2차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세미나 진행에 앞서 오늘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가상융합경제 정부 R&D의 상용화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실 포멀웍스의 이세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대체 현실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실 기어의 김수곤 이사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을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박정화 교수님도 잠시 후 참석할 예정이십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한상열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쁜 시간 내시에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 포럼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발표자 두 분이 각각 약 30분 정도씩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 두 분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등을 듣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네 분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이 있을 시 이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가상융합경제 정부 R&D의 상용화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멀웍스 이세환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포멀웍스의 이세환 이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가상융합경제, 메타버스의 정부 R&D 상용화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영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발표 제의를 받았는데요. 그 상생분과의 이제 그 주요 포럼의 주제 영역이 그 정부 R&D의 상용화 체계를 구축하고 과제 기획 등의 그 선순환 프로세스를 방안을 마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메타버스 관련된 정부 R&D의 상용화 연계 방안을 그동안 제가 경험해 본 그러한 그 지원 과제를 통해서 제안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마련을 해봤고요. 그 2차 세미나 주제가 메타버스 진화를 위한 다음 스텝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메타버스가 진화되려면 결국 R&D를 통해서 R&D에 꽂힌 사업화가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메타버스 사업화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메타버스 관련 R&D 기술 사업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술 사업화 정책을 위한 저의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사업화 이슈고요. 제가 뭐 여기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야 뭐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다른 부처, 뭐 고용노동부나 뭐 교육부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세미나나 강연을 하다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좀 그 메타버스라고 하면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그 PC 베이스의 그러한 그 플랫폼으로 이제 한정져서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그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세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인터넷 세계, 인터넷 세상, 모바일 세상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바일 세상을 다음으로 이제 그 이어갈 그런 세상을 메타버스 세계라고 이제 좀 보고 싶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플랫폼이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생태계, 어떤 세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러한 뭐 특징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과 가상이 이제 융합된 공간이 이제 있고, 여기에 어떠한 목적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페토와 같은 어떠한 그 모바일 베이스, PC 베이스의 그런 메타버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VR, AR, 뭐 MR 이러한 그 플랫폼 기반의 메타버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이제 ICT 발전에 따른 이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크게 아날로그, 온라인, 스마트, 모바일, 그 다음에 가상현실, 초실감 이런 형태로 이제 ICT가 발전함에 따라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지금 2020년도를 전후해서 모바일 세상에서 이제 초실감의 메타버스 세상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 이제 모바일에서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아이폰의 그러한 모바일 세상 생태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사업화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온 것처럼,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모바일 세상에서의 그러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가치 활동들을 이제 VR이나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 상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웹 1.0, 뭐 웹 2.0, 웹 3.0 이러한 이제 개념과 더불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메타버스 산업 모멘텀이 형성되는 단계들을 좀 정리한 장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012년도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하고 구글 글래스가 나오면서 이제 뭐 그때는 VR, AR 뭐 이런 개념이었고, 메타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연장선상의 그런 것들이었고, 이러한 기술이 계속 촉발되고 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페이스북이 이제 오큘러스 VR을 인수를 하면서 더 확산이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기술의 정점에 갔다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뭐 실패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그 환멸의 계곡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중에 2019년, 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올 초에 뭐 일례로 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이제 뭐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생성형 AI가 메타버스의 그런 월드를 구축하는데 좀 더 이제 쉽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이제 대두되면서 메타버스는 이제 계속 발전돼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케이스인데요. 메타버스는 기업 쪽 B2B, B2G 영역, 그 다음에 B2C 영역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예시를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코로나 그 시대 때에는 그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의 그러한 소비자의 그러한 예시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그 전부터는 이제 어떠한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가상 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XR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가상융합 경제 그리고 XR의 개념의 확장 개념으로서 이제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를 이제 좀 자동차 산업에 비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위에가 이제 XR 개념의 그러한 뭐 이제 산업에 적용된 예시라고 봤을 때 주로 이제 기존의 XR 쪽에서는 어떠한 그 상품의 프로세싱이나 엔지니어링 측면 또는 어떤 것들을 교육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그러한 측면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메타버스 세상으로 오면서 좀 더 이제 상업화랑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어떠한 그 광고나 브랜드에 대한 자산 가치를 해서 이제 가상 자산들이 거래가 된다거나 뭐 이러한 형태들의 그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메타버스는 그 플라이 휠인데요. 그 처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 유저가 많이 생겨났고 메타버스 유저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이제 메타버스의 특성인 크리에이터를 통한 컨텐츠 생산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콘텐츠나 가상자산을 거래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신경제 이코노미가 계속 돌아가면서 선순환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 중에서는 어떤 부분은 뭐 몇 사이클을 돌아간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한 사이클 돌아가다가 결국 사장돼서 없어지는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보면 메타버스는 아까 제가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 그래서 이게 어떠한 하나의 기술, 하나의 뭐 콘텐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 뭐 네트워크, 클라우드 이러한 형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메타버스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모바일이나 현재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들하고 연계가 되고요. 특별한 차이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을 통한 이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다양하게 시장이 구성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시장에서도 보시면 나중에는 지금 요 자료는 이제 BCG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참조를 했는데 뭐 다양한 뭐 하드웨어나 뭐 이런 시장들이 이제 커지긴 하겠지만 결국 메타버스 상에서는 이제 가상 자산의 경제에 대한 시장이 가장 커질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시장이 좀 더 이제 확산이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할 것이고 기업 쪽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지금같이처럼 이제 다양한 그 테크 스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여지는데요. 밑에 보면 이제 기술 인프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인프라 기반의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들에 대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요소 기술들에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그런 파트, 디바이스에 대한 파트, 이런 것들을 저작하는 그런 게임 엔진에 대한 파트, 이러한 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서비스단에서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서비스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스택 관점에서 볼 때 메타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영역에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주얼 산업 밸류체인 쪽의 그러한 산업을 하는 모델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VR 디바이스 중심의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순수 요소 기술 사업 쪽, 그리고 플랫폼 디바이스를 통합을 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형태의 그런 다양한 사업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존에 있는 메타버스를 뭐 하나의 지금 첫 번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수평, 수직의 그러한 기술 스택이 통합된 형태의 다양한 그러한 사업 모델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어느 부분은 앞서서 발전돼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 좀 약간 뒤처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에코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이제 메타버스가 좀 더 그 사업화되고 상용화되는데 이제 이제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사업화 이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메타버스를 사업화함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군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를 만드는 군,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그러한 플랫폼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군의 그런 사업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예를 들면 뭐 이제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이러한 이제 게임 엔진을
개발해서 이제 하는 쪽의 사업은 메타버스 빌더 쪽에 가까울 것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어댑터 쪽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뭔가 의류를 만들어서 뭔가 판매를 한다거나 뭐 이제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메타버스는 어느 하나의 영역, 하나의 뭐 기술을 통한 사업이라기 보긴보다는 이렇게 다층화돼서 그 백엔드 인프라부터 프론트엔드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관점에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표준화 포럼,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쪽에서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처럼 이제 메타버스 산업군들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제 크게 디바이스 플랫폼, 뭐 콘텐츠 네트워크로 나눠져 있지만 이 콘텐츠 쪽에 이 보면은 산업 특화 콘텐츠나 뭐 공공 부분 문화 콘텐츠 보면 메타버스는 하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엔터테인먼트, 국방, 교육 이러한 다양한 산업들을 다 영위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지금의 모바일 환경에서 모든 산업군의 그런 서비스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이런 형태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 밑에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뭐 5년 내에 이제 사업화될 다양한 그 활용 영역들을 이제 BCG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플라이휠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좀 더 빨리 이제 사업화가 돼서 소비자端까지 갈 것이고, 어떤 부분은 에코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늦게 가고, 이런 형태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그 공감대에 대한 부분 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기업에 있다 보니까 그 산업 현장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KDI에서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기업 216개의 기업이 응답한 그러한 결과인데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 결과 중에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기업에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제일 많은 응답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가 제일 많았고요. 44.9%.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층의 확보,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이런 형태의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다 이제 결국 사업화에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응답들이었죠. 그리고 메타버스가 언제쯤 이제 보편화될 거라냐고 본다고 했을 때에 제일 많은 응답이 3년에서 5년 내에가 한 70%, 6년에서 10년 내가 그 다음 1, 2년 내에, 10년 내에는 어렵다라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2021년도라서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시기에 물어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업이,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지원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응답에는 첫 번째가 자금 지원이 37%, 그 다음에 전문 기술 개발이 22%, 타산업 간의 연계가 19%, 수요 창출이 10%, 홍보 마케팅이 2.8%인데요. 뭐 전문 기술 개발 두 번째가 이제 R&D의 그러한 영역이라면, 첫 번째 자금 지원은 물론 R&D도 있겠지만 사업화에 대한 자금 지원도 저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항목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사업화하고 상용화해서 이걸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의 지원에 대한 요청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이제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도 지금 보면 이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이라고 그래서 2021년 1월 20일 날 모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대대적인 발표를 지금 이제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면 크게 네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세계적인 수준의 플랫폼에 도전한다는 것. 두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측면. 세 번째가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측면. 네 번째가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다는 측면이었는데, 저는 이 네 가지 전략 중에 사업화랑 연결되는 부분이 첫 번째에 이제 일부 들어있고 세 번째 전략에 이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전략 중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 지원한 R&D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들이 이제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자체나 뭐 행사들하고 연결해서 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업 뭐 거점들, 특화 시설들을 이제 각각의 구축을 하고, 이 구축을 통해서 스타트 기업을 육성한다거나 펀드 투자 활성화를 한다거나 글로벌 교류 촉진한다는 이러한 정책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고 또 못 받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 5월 29일 날, 올해 5월 29일 날 나온 자료인데, NTT 뭐 데이터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메타버스 비즈니스 실태 조사 보고에 따르면 메타버스 사업이 90% 이상이 실패를 했다라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메타버스 사업화를 위한 그 사업 검토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500명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시도가 있긴 하지만 실패도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보면 이제 뭐 기획 내용이나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메타버스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처음부터 메타버스를 시작한다라고 창업을 해서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여기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기존 사업의 비즈니스의 연장선으로 메타버스를 보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도 새로운 뭔가 비즈니스 창출이나 이런 그 기업들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그냥 연장선상으로 전문적인 뭐 비즈니스나 사업화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비용이 많이 투입돼서 이제 사업이 악화된 사례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업화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사용자 조사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뭐 사업 리스크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 검토가 미흡해서 이러한 실패 사례가 나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체계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전문 인력이 좀 없었고, 또 하나 이제 회사 내에서도 어떠한 지원이나 그러한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정부에서 그 키워드를 보면 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화에 성공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R&D가 사업화에 성공하는 거에 어렵다는 것들은 뭐 저희 다른 뭐 전반적인 R&D 사업에서도 보면 뭐 다른 기사들도 찾아보면 뭐 R&D 성공률은 99.5%인데 사업화는 20%에 불과하다는 거 보면 사업화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뭐 중요한 이슈들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러면 정부들이 사업화에 관련된 그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겠는데요. 메타버스가 이제 주무부처가 과기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기부 쪽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디지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는 사업화 관련된 기술 사업화 관련된 내용들만 좀 소개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과기부가 이제 올해 생태계 조성에 2,237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업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사업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으로 테스트 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그 메타버스 허브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기업이 이제 메타버스 발굴 실증할 수 있는 메타버스 허브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펀드 1,000억 원 규모를 조성해서 이제 투자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그다음에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또는 이제 맞춤형 해외 진출 컨설팅 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각각의 이제 그 R&D에 관련된 그 사업들 꼭지들이고요. R&D의 사업들은 보면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2년이네요. 2년, 3년 정도에 걸쳐서 약 10억에서 20억 정도 규모의 그러한 R&D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지금 전문기업 육성을 꼭지로 하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도 좀 나와 있는데요. 보면 179억이 이제 4월 달에 이제 기사인데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가지 꼭지인데요. 메타버스 선도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쪽에, 그 다음에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쪽에 이제 이러한 예산들이 투입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각각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성장 단계에 따라서 초기, 진입, 중기 도약, 선도 전문 이렇게 맞춤형으로 구분해서 사업화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업별로 그 필요한 내용들을 정부에서 나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체감이 되는 형태의 것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 잘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화 관련해서 보니까 그 메타버스 초기 기업 인프라 지원이라고 해서 창업 7년 이내, 그리고 이제 초기 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4월 달에 공고가 났고 협약을 하면 한 뭐 6, 7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 6개월 동안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형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은 4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업 인프라를 지원하거나 기술 테스트 지원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 영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뭐 뒤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기간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범위도 좀 기간이 이제 제약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이게 초기에 이걸 인프라를 지원하는 건데 스타트업이고, 그런데 그 출시 완료 예정인 기업에 한해서 사업 기간 내 콘텐츠 서비스 국내 출시 및 매출 발생이 필수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초기 기업이 뭐 이 지원을 통해서 물론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5개월 동안 테스트하고 뭔가 이걸 이용하기도 바쁜데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메타버스 이종 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도 보면 9월에 이건 공고가 나왔는데요. 이거 마찬가지 협약 체결되고 12월 31일까지 이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는 뭐 이제 사업화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봤을 때 너무 이제 기간이 촉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원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공통으로 뭔가 지원해 주는 걸 해야 되고, 투자 유치를 할 경우에는 둘 중 하나 뭔가를 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사업화할 때는 이 많은 것 중에 3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11월까지 하고 보고서 쓰고 뭐 이렇게 정산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사업을 수행할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취지는 좋지만 이 현실에 좀 이제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많은 사업화 지원 사업 중에 이제 전시회 참가라든가 뭐 그 IR 뭐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주 소액의 금액을 지원해주거나 바우처나 뭐 이런 기관의 그런 그 실질적인 그 행위를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역 거점 통해서도 지금 사업화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인천 테크노파크 통해서 기술 사업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업당 2,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화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홍보물, 전시회, 특허인증, 통번역, 소프트웨어 임차, 플랫폼 등록, 그 밖에 사업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메타버스 쪽이 아니고 다른 쪽 그 사업화 지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정도 금액 규모로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사실 기업의 단계, 그다음 기업의 뭐 수준, 그다음에 내가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어떤 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은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R&D 사업하는 데 많은 비중이 들 만큼 사업화에도 어떤 그만큼 이상의 비용이 들고 기간이 드는데, 대부분이 이제 단기간에 그러한 좀 제한된 그 이제 지원 항목에 제한된 금액으로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경기도 쪽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 정책들, 사업화 정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서 느끼는 제가 보는 제약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한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수긍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수긍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R&D의 그런 아까 사업화가 20%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범부처 합동으로 2022년 12월에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의하면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그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차원이고, 일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과제부터 몇 가지 그러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제 범부처의 그러한 정책사원 지원 정책이지만 메타버스 쪽에도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크게 저는 네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 연구비, 사업화 역량에 초점을 갖춘 맞춤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두 번째가 수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장 중심의 수요 연계형 사업화 지원 여건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 기업의 수준별, 사업화 단계별 촘촘한 사업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법 규제에 대한 그런 관심과 대응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혁신 기업이 하는 혁신 기술, 혁신 분야는 항상 기술 사업화할 때 있어서의 뭐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그다음에 다인의 바다처럼 이제 기술이나 기술 차원, 연구제 차원, 제도 등 이제 여러 가지 상호 연관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제 수익까지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 R&D를 통해서 기술 사업화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의 관점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R&D로 끝나는 R&D를 위한 R&D 지원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오른쪽에서 그린 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수익까지 나오게 되고, 그 수익을 통해서 R&D로 재투자를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제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기술 사업화에서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양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양과 질을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기술 사업화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앞서 이제 국가에서도 전략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오늘 그 여기 그 토론자로 오신 그 스피리의 이제 그 한성열 그 실장님
대표님께서 뭐 자료도 이제 보시고 해서 참고를 좀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기술 사업화 핵심 영향 요인을 이제 도출을 8가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뭐 타기 간의 협력, 적정한 연구비 편성, 기술 분야 특성의 적절한 설정, 기존 관련 특허 보유, R&D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기술 수요자의 사업화 역량, 기술 이전 전담 조직 역량, 타겟 시장 규모와 활성도, 이렇게 8가지가 사업화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요인으로 이제 문헌 고찰을 해서 뽑았고, 이 중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 수요자의 사업화 역량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타겟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것을 활성화가 돼야 이제 사업화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적정한 이제 연구비가 편성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3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가지를 이제 얼만큼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취도가 얼만큼 크냐로 이제 IPA 분석을 해본 결과 중요도는 높은데 성취도가 낮은 부분이 왼쪽 일사분면이에요. 일사분면에 보면 타겟 시장 규모와 활성도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연구비 편성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R&D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저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보고 자료를 통해서 제 의견을 같이 피력을 하자면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수요자 관점의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관련 그 시장 조성하고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가트나 해피 사이클 보면 메타버스는 지금 뭐 조금 다 그 관점이 틀리지만 이제 그 정점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것이 그 상용화까지 가려면 환멸의 계곡을 거쳐서 오른쪽 끝단까지 이제 통과를 해야 상용화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초기 단계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맞게 이제 사업화에 대한 지원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맨 오른쪽 끝단에 이제 상용화 단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테스트나 실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이게 사장돼서 없어지는 케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이 사업 단계별로, 그 다음에 뭐 시장 도입 단계냐, 성숙 단계냐, 같이 지금 도입 단계 수준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될 거고, 앞서 이제 설문조사에 나타난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가 수요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같이 결부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아직 안 열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걸 이제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공 쪽에서 어떠한 그 혁신 조달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열어줘야 이런 혁신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고, 거기서의 어떠한 그 매출이 창출이 되고, 이제 실제 사업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이 시장을 마냥 그 소비자 단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차원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R&D 그 사업화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 기술 사업화 촉진 계획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거에서 보면 혁신 조달을 통해서 이제 구매도 할 거고, 조달, 공공 조달 연계해가지고 이제 시장도 창출하겠다라는 이러한 그 이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뭐 발표가 이제 작년 12월에 됐으니까 올해부터 뭔가 시도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문건 하나에 일부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을 여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R&D에 투입하는 자금만큼 거기 대응하는 뭐 그 이상의 금액들이 투입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형성돼서 돌아갈 때까지는 정부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잠깐의 그러한 뭐 이 기술의 트렌드에 따라서 이러한 메타버스가 또 확 줄어서 이제 뭐 이제 공공 이런 지원이 일부 지원되다가 끊겨버리게 되면 결국 이게 지속적으로 상용화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이제 이러한 그 사업들이 이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보면 이제 중기부에서는 구매 조건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꼭 공공 쪽은 아니지만 수요처에서 이걸 R&D를 개발하면 나중에 이제 구매를 몇 배수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동의서나 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창출이 되는 형태의 그런 과업들도 있고요. 규모도 보면 2년에 뭐 5억, 10억 이렇게 해서 기간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기간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의 그 장기간에 적정한 규모가 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적 관점에 봤을 때 이제 저는 전주기 단계로 이제 R&D 기획 단계부터 해외 시장의 판로까지를 이제 전체 그 사업의 이제 R&D 기술 사업의 프로세스라고 봤을 때 전주기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 사업화 추진 전략에 보면 이제 기획 단계부터 R&D에 관련된 사업화에 대한 품목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선배수로 이제 선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적정한 것들 하나를 골라서 그 이후에 이제 3년 동안 R&D를 통해서 사업화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에 기획단부터 어느 정도 가설을 세우고 이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걸 이제 R&D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이제 사업화의 하나의 그러한 전체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과제들 보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점이 처음에 로 기획되는 과제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대한 사업이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사업화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BM은 여기서 BM은 아마 가설적인 BM일 거예요. 그리고 R&D를 만드는 데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시 R&D를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실제 테스트하고 현장에서 BM을 검증해서 상용화까지 하는 그 예산이 또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가지고 4년 가지고 안 되고 뭐 5년, 10년 뭐 이상으로 가는 그러한 그 사업화에 대한 지원 정책도 또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고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사업의 그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업부 쪽에서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M을 1단계로 이제 한 9개월 동안 6천만 원을 주고 신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다른 게 민간 자본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실제로 R&D 지원금 받을 거 70%를 유치를 해야 단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R&D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과업이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기간이 최소 한 3년 정도 소요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BM 기획이나 사업화를 할 수 있는 R&D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차원에서는 범부처 연계형 기술 사업화 이어달리기. 앞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또 산업부 영역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해당되는 지원 영역이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이게 과기부 영역에서 그런지. 그래서 범부처니까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쪽에 메타버스 포함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이제 그냥 명확하게 이제 과기부에서 좀 산업부에 메타버스도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범부처 연계형 기술 사업화는 지금 보면 이제 사업화 R&D를 지원하고 기술 금융을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R&D가 끝난 이후에 이어달릴 형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3년 정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좀 큰 규모의 사업들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쪽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좀 의료 쪽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의료는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R&D를 해서 수가를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리고 인허가까지 굉장히 허들이 많아요. 근데 자칫 이제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R&D 하는 기업이 뭔가 만들었을 때 이게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R&D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품 인허가 같은 것처럼 전주기 차원으로 지원해주고 기간도 한 6년 동안 이제 지원해주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보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하는데 메타버스도 이러한 형태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국방 쪽에도 지금 이제 사업화 관련해서는 신속 연구개발 사업이라고요. 이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개발이 다 완료돼서 그 완료된 거를 실제 군에 이제 배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활용성을 확인해서 전력화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신기술처럼 이제 R&D를 새롭게 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시제를 개발해서 군의 활용성을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들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자체도 군이나 뭐 정부나 민간이나 사업에서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전문 관리자가 또 붙고 이제 이런 것들 관리가 되고 2년에서 3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케이스들로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군에서 이제 붙는 9년에서 12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무기 체계로 뭔가 도입되려면 허들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규모도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그러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비 차원인데요. 연구비도 실제로 사업화를 위한 실증이나 TRL 레벨업 등의 이제 기술 사업화 연계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 성과를 실증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검증하고 확산하고 이제 사업화 출시를 하는 단계인데, 여기 TR 5, 6, 7단계에서 대부분 실증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업 이제 수준이나 그 기업의 이제 범위에 따라서 실증도 달라질 텐데요. 밑에 보면 이제 레벨이 낮은 수준부터 실제 그 현장에서의 테스트하는 그 수준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다 이 실증의 단계가 다를 텐데, 지금 보면은 그 대부분의 실증 사업들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사업 수준이나 사업화 단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리얼월드에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아까 군에서의 신속 획득처럼 굉장히 많은 곳에서의 뭔가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정작 그 실증 테스트베드로 뭐 나오는 사업들 보면 몇 천만 원에서 많아야 뭐 5억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기간도 짧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화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메타버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이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모바일이라고 하면은 다 웬만한 기반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게 쉬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고 지원해주는 쪽에도 이제 필요한데, 이 마찬가지로 단기성의 그냥 일회성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좀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제 사업화 지원인데요. 이건 이제 기술 사업화 촉진 계획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기술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뭐 2, 3년 동안 R&D 하는 중에도 시장 환경이 변화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이제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건 긍정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R&D 과제를 하다 보면 R&D 연구개발 활동비에 이제 사업화 관련된 비용은 측정 못하도록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검토해 본다고 하는데, 사업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별, 사업화 단계별 이제 이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시드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이제 지원도 이제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그러한 다양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다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는 좋고 계획은 좋은데, 실효성이 있으려면 현실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황이나 수준을 잘 파악을 하고 그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딱 매칭이 되어지는 다양한 사업 정책이 나와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업화 지원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하면서 경험해 본 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제가 그 진행했던 그 사업화가 어떤 건 리얼월드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했고, 어떤 거는 이제 연구실 중심의 그러한 이제 시뮬레이션의 관점의 테스트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이 없었어요. 다 똑같이 그냥 금액 일정하고 뭐 몇 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중복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사업화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 처음에 뭐 이제 연구실단에서의 뭔가 실증을 했다면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서 테스트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같은 주제로 뭔가 한번 받으면
그거의 중복성 때문에 다른 그 이상의 뭔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그 구조인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 규제에 대한 관심하고 대응책 강구인데요. 제가 이제 국방 쪽과 의료 쪽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의료가 이제 기초연구부터 그 인허가 뭐 판매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제약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이제 신기술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김수곤이라고 하고요. 메타버스 대체 현실의 현황과 이제 미래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이제 저는 실제로 나이파에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허브가 돼 있는 그곳에서 VR 캠퍼스라고 돼 있었고 전체 교육 담당 MR, XR, VR 교육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PM을 했었고 그때의 경험과 지금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운영하면서 느끼는 이런 다양한 관점들과 그리고 지금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나 아니면 이제 지원 사업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황이나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이제 지원 방향들은 여러 논의가 됐겠지만 이 산업 자체를 바라보는 이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보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기어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의 기술이사였고 현재 지금 소속을 좀 옮겨서 엔지니어링 6라는 곳에 기술이사로 이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어이에 있을 때는 이제 이머시브 스토리텔링 쪽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VR이나 XR 미디어 같은 것들 대부분이 이제 뭐 훈련 쪽이라던가 게임 쪽 이쪽에 치중돼 있을 때 이제 스토리텔링 쪽의 개발을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때도 이제 메타버스 설계를 저희는 대부분 이제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풀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을 했었고 이제 제일 끝에 보시면은 이제 메타버스 허브가 생길 때 제가 이제 총괄 지휘를 해서 했던 홀로렌즈를 쓰고 현판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상 현판식을 3D 데이터로 현판식을 올리는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지만 이제 자문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느끼는 얘기와 이제 소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메타버스가 이제 쇠퇴했다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 자극적인 제목도 있죠. 메타버스 버스 떠났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메타도 이제 11,000명 자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통영 VR존 하루 17명 이용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통영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저번에 송도에서도 아주 큰 곳에 일요일에 아기 데리고 갔었는데 4시간 동안 손님이 3명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나라가 안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으로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흥했었고 코로나가 끝나서 망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뭐 기후가 바뀌어서 쇠퇴할 것인가, 사람들 입맛이 바뀌어서 쇠퇴할 것인가 그런 단기적인 어떤 일시적인 현상에 좌지우지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다 접는다고 하다가 애플이 어찌 보면 약간의 설레발로 비전 프로를 내놓는다는 그 얘기 때부터 삼성은 다시 구글과 퀄컴 손을 잡고 LG도 한다라고 하고 MS도 정부의 이거 홀로렌즈를 판매하는 게 좌절이 됐다가 지난주인가 다시 이제 거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삼성이 구글 따라서 접었다가 애플이 한다니까 다시 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기기들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 지금 메타버스에 물론 컴퓨터 스크린으로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메타버스에 접근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진짜 이게 정말 육축 경험을 하고 있는 정말 몰입형 환경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기술적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메타버스 월드 구축 현황을 보면은 저렇게 독도도 있고
산림청, 부천시청 이게 지금 아마 3, 4주 정도 뉴스를 이제 취합을 한 건데요. 아직 그 제작되고 있는 이 월드들을 보면 제작 자체가 시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MZ세대가 이제 대부분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MZ세대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걸 즐길 여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떠나서 보통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픽 카드라도 달려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환경적 제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공급주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되는 다시 한번 접었던 이제 VR 시장들 이제 그 이머시브 환경 시장이 이제 살아나는 뭔가 이제 그 기미가 보이는데 이때 이제 제시하는 혼합 현실들의 이미지를 보면 저렇게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사실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VR로만 그 공간 데스크탑에서 작업도 해보고 심지어 어떤 그 유튜버들은 그걸 끼고 뭐 24시간, 48시간 동안 하루 종일 지내본다던가. 근데 대부분의 경험은 아직도 매우 부정적이다. 뭐 하나 그 물리적인 피지컬한 그 작업 환경보다 이제 나을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이 메타버스의 속성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되돌이켜 봐야 되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사실 제페토는 얘기가 많죠. 허수다라는 얘기도 있고 마인크래프트나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이전의 게임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저 환경 지금 메타버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정리해준 저 내용 메타버스의 속성을 보는데 사회관계 형성과 집단 활동은 게임이 더 우세하고 디지털 자산과 상품 거래는 웹이 더 우세합니다. 당연히 어떤 공간을 바라두고 300개의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300개의 물건을 걸어 다니는 메타버스보다는 홈페이지 스크롤만으로 끝날 수 있는 웹이 훨씬 더 유리하죠. 마지막으로 원격 협업 및 소통 지원. 메시는 제가 홀로렌즈가 있어서 쓰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2, 3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손 놓은 것 같고 그나마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굉장히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직 컨슈머 레벨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옴니버스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기도 한데 옴니버스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들은 여러분들이 새로 도시 단지를 계획했을 때 안테나를 어디에 써서 5G가 음영 지역이 없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 자동차 설계를 할 때 뭘 어떻게 조립 라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최적화되어 있지만 당장 유저들이 들어올 만한 구멍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오픈할 반다이 남코에서 하는 건담 메타버스라는 곳이에요. 기존에 여기 보시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고 고대 의료는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고 일자리 메타버스를 하고 이런 얘기들 제주 삼다수 이렇게 테마파크 여기 살 수 있는 일은 아바타를 꾸미고 거길 걸어 다니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굳이 왜 하냐라는 것에 살짝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엄청난 조건들이 몇 개 있는데 반다이 남코는 모든 그 자신들의 자산의 3D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둘러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소유를 하고 있고 걔네들은 그 프라모델이라는 그 커머스를 직접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건덕이라고 부르죠. 건담을 좋아하는 그 매니아들, 오타쿠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 교류를 할 만한 유저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서 사실은 굉장히 메타버스를 하는 뭐 이렇게 예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를 저희가 자주 볼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조건들이 사실은 존재를 해야지 메타버스가 조금 더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지금 컨텐츠적으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시장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봤다라면 지금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제가 어떤 미래가 있을지 예측을 해본다면 사실 VR, AR을 동등한 레벨로 쓰고 있는데 VR 같은 경우는 V가 훨씬 더 강하고 AR 같은 경우는 리얼리티, R이 훨씬 더 강하죠. 왜냐면은 버추얼 리얼리티는 리얼리티를 최대로 억제할수록 뛰어나고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는 리얼리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 두 가지 계열을 보통 같은 회사에서 같은 레벨로 다루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 두 방향의 기술들이 전개될지 조금 더 둘러보자면, 지금 이제 VR 장비 현황을 보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형태는 좀 비슷하고 몇몇 곳에서 이제 차이가 나면 유저 인터페이스, 뭐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든가 좀 더 가볍기 위해서 뭐 배터리 팩을 장착한다든가 시선을 인식한다든가 그 조합 몇 개를 가지면 대부분의 이제 VR 디바이스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AR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뭐 테이블에 놔두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장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360도 회전을 훨씬 더 얼고노믹스, 인체 공학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걸어 다니면서 건물의 뒤를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죠. 처음에 와우 팩터 이후에 다른 그 매력적인 제안을 하질 못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AR과 VR을 통합하기 위해서 AR을 할 때 이 라이다 센서라든가 그 슬램이라고 하죠. 이 공간 인식에 대한 것들의 기술을 굉장히 이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봤기 때문에 이거 다니까 이것도 AR 적용, 이거 되니까 AR 적용 이런 게 아니라 지금 AR은 잠깐 정체처럼 보이겠지만 AI와 이런 슬램 기술들이 지금 총합적으로 더 붙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렌즈가 처음에는 컨슈머 레벨로 게임을 소개하고 했었는데 홀로렌즈 2를 발표할 때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B2B 레벨로 원래부터 생각을 했었다라는 이제 거짓말을 할 정도로 B2C 레벨에서는 거의 MR 시장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제 반투명 글라스를 통해서 바깥을 그대로 투사하는 방식이 아닌 이제 패스스루라는 방식으로 다시 MR이 AR과 VR의 접점 지역에서 이제 다시 만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은 저 로레벨 엔리얼 에어 이런 그 로레벨 VR AR 장치 MR 글라스가 써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가격이 낮기도 한데 실제로 VR 쓰면서 걸어 다닌 사람이 많지 않았었고 가만히 앉아서 넓게 펼쳐진 무언가 컨텐츠를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VR, AR 지금 메타버스 컨텐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컨텐츠 그 안에 들어갈 3D 에셋이라던가 애니메이션 데이터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는 글래스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저쪽 시장이 오히려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HTC는 좀 새로운 방향 전환을 했었는데 이 바이브 포커스라는 기계를 써서 얘를 써보면 전시에 정말로 특화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 쓸 수 있게 고글에 바로 벗자마자 앞면 패드와 배터리 팩을 쓴 채로 조수가 와가지고 뒤에서 갈아 끼울 수 있게 한다던가 아예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좀 더 그 새로운 시장을 찾는 그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즐겨 쓰고 있는 그 AR 글라스, 오디오 글라스입니다. 저거는 이어폰을 꽂지 않고 이제 공간 음향을 고개를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보스의 제품인데 사실 우리가 다른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전통적인 미디어,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에 아직도 그 대부분의 컨텐츠 소비를 하고 있다면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잠식을 하는 것이 좀 더 또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을 낼 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이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글라스를 다 만지는 것처럼 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 게 대부분 VR을 처음 시작하거나 AR을 시작할 때 인체 공학적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팔꿈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기기들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이패드에 가상 키보드 있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아이패드를 들어 올리면 목은 편하고 팔이 불편하고 아이패드를 내려놓으면 목은 불편하고 팔은 편하거든요. 근데 그 시각 입출력 면과 피지컬 입출력 면을 통일시키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 이 기술들을 왜 얘기를 하냐면 VR을 얘기할 때 항상 핸드 트래킹이 뭔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핸드 트래킹으로 뭔가 만지는 것들 유저들을 관찰해 보면 5분을 넘기질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보고 있는 것도 시각 입출력 면으로 무들리 입출력 면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노즐러스 리프트라고 냄새를 이제 그 VR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VR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 그
유저층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에이리어조차도 지금 버추얼 데스크탑, 아까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작업하는 곳이 여기 VR 장비를 보면 여기 노노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VR을 쓰면 어지러워서 여기에 뭔가 놔두면 안 된다는 곳인데 대부분 저희가 어떤 가상의 사물을 볼 때 이 노노존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괴리 때문에 공간 컴퓨팅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고요.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 2019년에 커넥트에서 손가락 트래킹 하겠다. 그 글라스로 패스스루를 했을 때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펴주겠다. 그리고 VR 글라스를 쓰고 게임을 하는 동안 그 움직이는 동안에 공간 캡처링을 해서 나중에 서로 그 원격 컴퓨팅이 되게 하겠다. 사람들이 서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더라도 얼굴을 잃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저렇게 마스크 밑에 이렇게 붙여두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직접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빠르게 스캐닝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겠다. 여전히 연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전체적인 방향은 어쨌든 해상도와 이 기계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도 향상이 큽니다. 이렇게 해상도 몇 배, 5배 이상 높이겠다. 초점 단계를 여러 군데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저런 기계를 하겠다. 디스토션을 줄이겠다. 아무리 돌아봐도 왜곡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밝기를 아주 강하게 하겠다. HDR을 쓰겠다. 레이저 같은 걸 써서 아직 그 의료기기 통관이 안 돼서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는 애플은 답이 있는가? 여기서 재생했는데요. 여기서 재생이 안 돼서 그냥 그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애플의 영상 그 컨텐츠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이 공간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하나 이제 주목했던 것은 여기 이제 지금 슬라이드 노트에는 안 나오지만 요거로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디즈니에서 이제 애플 비전 프로들이 사람들이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다. 실제로 그 다 개발이 끝난 것들은 아니고 비전 프로가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유저들이 쓰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둔 건데 디즈니의 만달로리안 같은 아니면 저 요다 같은 영화를 보다가 그 공간 자체가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들을 사실은 지금은 그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나 이런 것들 쓰면 콘텐츠 자체의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만 신경 썼지 어떤 유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감상할지 고려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집중적으로 다뤘었고 지금 보시면은 농구 같은 경우 보면은 AR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고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 장면들을 약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다가 요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내가 요쪽에서 다른 뷰에서 한번 봐야겠구나. VR과 AR과 현실에 내 집에 있는 테이블, VR에 있는 영상, AR로 공간 이것들을 다 조합을 시켰죠. 그래서 그 전의 장비들하고 가장 큰 차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을 읽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센서를 붙여두고 바깥 공간을 읽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카메라를 붙이고 그걸 따로 처리하기 위한 칩셋을 붙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 최신의 장비들을 다 이제 나이파에 있을 때 이제 저희가 리서치도 하고 이제 장비 도입을 위해서 했었는데 몇몇 회사는 돈을 보냈는데 3년 뒤에 보내준다라고 해서 계약이 파기된 적도 있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메타였던가 해외 회사였었는데 이만한 헬멧으로 쓰는 거였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놓치는 게 그 핸드 제스처를 할 때 저희가 여기 그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에 탐색기 창을 살짝 키우려고 할 때 마우스를 정말 정밀하게 경기선에 가져가야지 여기 화살표가 나타나고 쭉 끌 수 있거든요. 공간 컴퓨팅을 할 때 아주 그렇게 작게 움직이는 게 많은데 아직도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도 손이 여기서 여기까지 5mm 정도의 오차가 생겨요. 5mm면은 어느 정도냐면 글자 8개가 지나가거든요. 그럼 글자 8개 중에서 글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간 컴퓨팅 자체가 실패라는 거죠.
마우스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손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애플에서 이번에 여기 테스트를 하고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살짝 이렇게 돌리는 걸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간 컴퓨팅에서 이 오브젝트, 내가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무슨 영상을 보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오브젝트와 나의 상호작용인데 그것들을 굉장히 잘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 다른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이제 HMD 시장은 저런 식으로 그 비전과 인풋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폼이 나와도 되지 않나. 이를테면은 남산 위에 올라가서 보는 만원경의 VR을 겹치는 그런 전시 시도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문준용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래커 가지고 뭔가 비추고 이랬었는데 저는 여기 이 오페라 글라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이 오페라는 오페라 도중에 노래를 계속 듣잖아요. 이러는 노래들을 계속 듣다가 음을 계속 즐기는데 그 노래를 하고 있는 당시엔 우리가 그 가수를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가수는 앞을 보고 열창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남편하고 무슨 말다툼을 한다던가 이럴 때 뭐 하는 거야 하고 잠깐 보게 돼요. 그때 15초에서 30초 정도 보고 중요한 거 봤으면 다시 내려놓거든요. VR은 사실은 이런 HMD 시장, 메타버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액세스 인과 액세스 아웃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 1에서 제일 문제는 그거였었어요. 스트랩으로 돼 있었어요. 끈으로. 그럼 끈을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서 이 끈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내리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3, 4초 정도의 시간인데 그것만으로도 유저는 이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다음에는 VR 틱톡 같은 것들이 나올 때 그때 메타버스나 이런 이머시브 시장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재밌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다가 어느 부분에서 육축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좀 볼래 하고 들어 올리면 내가 폰으로 보던 유튜브 컨텐츠가 바로 VR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의 속성을 이제 고려한 메타버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AR 그 홍보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AR 글라스를 쓰고 하늘을 보면 날씨를 알려주는 걸 많이 해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미 하늘을 보면 알 수 있는 날씨를 굳이 알려준다라는 거죠.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그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겹치는 것만으로 다 좋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장면 보시면 누가 그냥 그 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AR이 가져오는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광고가 계속 뜰 거고 뭐든 알려주려고만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MR 글라스, 홀로렌즈 같은 곳에서는 정말 필요로 한 곳들, 처음에 B2C를 했다가 무분별한 정보 제한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 렌치를 꽂아서 토크 렌치로 4Nm 돌려야 되는 몇 번 볼트를 알려줄 때는 초심자가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고영 테크놀로지에 일할 때 거기 이제 그 대표님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찾아서 이 검사 장비 여고생이 만질 수 있도록 고치지 않으면 출시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비를 만드는 사람들은 초고학력자였지만 그 다루는 사람들은 고졸의 상고를 나온 그 아직 학생 같은 비숙련공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럴 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재밌는 시도는 이런 게 있었어요. AR 글라스를 가지고 테이블 하나만 보고 이 물체 저 물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이블만 인식하면 되고 거기 안에서 그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는 AR 그 테이블탑 게임 이런 그 장비를 만든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매번 그 소개를 할 때마다 항상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AR에서 R이 훨씬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AR 글라스가 할 수 있는 그 기능 중에 AR 글라스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해상도가 아닌 거죠. 열쇠가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만 알려줘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풀 HD가 아니라 2픽셀짜리 기계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이해, 사실은 VR 장비를 떠나서 이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이 몰입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시멘틱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가가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는 다양한 물리적인 디바이스와의 연동, 이를테면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가상 세계에 그대로 디지털화된 복제로 물리에 있는 인간이 즐기는 방식인데 이 가상의 움직임을 다시 물리로 재전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때 또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하이테크한 이미지는 아니고요. 뭐냐면 남자 여자가 VR 글라스를 쓰고 서로 상대방의 몸을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몸을 더듬으면 남자는 내 몸을 더듬는데 보고 있는 글라스는 여자의 몸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자의 몸을 만지고 있는 듯한 육신이 뒤바뀌는 경험 같은 것들을 줬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VR 경험을 굉장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몸으로 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 시뮬레이터 수제 모션 시뮬레이터인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 8년 전쯤에 가족들하고 동유럽 여행을 갔는데 헝가리에서 기어 VR 같은 거였어요. 그 기어 VR에 씌워주시고 아저씨가 그 의자에 앉혀서 흔들어주고 $3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노 시뮬레이션하고도 이제 그 방문을 해서 다양한 모션 시뮬레이터를 써봤는데 그때만큼 강렬한 경험은 없었거든요. 사실 이 물리적인 그 피드백 중에서 아까 애플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손톱이 움직일 정도의 거리, 그 민감도 사실은 그 포스가 아니라 그 민감도 자체가 더 이제 핵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넣어놨고요. 그리고 컨텐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에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직접 생성할 수 없다면 AI들로 NPC들을 어떻게 생성해낼 수 있는가, 공간들을 어떻게 생성해낼 수 있는가. 이를테면은 오늘 메타버스 회의에 100명이 들어왔을 때, 5,000명이 들어왔을 때 공간 자체가 자동적으로 재생성이 된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2D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2D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얼굴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가상의 마동석하고 내가 씨름 대회를 하는데 얼굴 표정 자체는 VR을 떠나서 AI 이미지 자체로 계속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상호 인터랙션, 2D와의 상호 인터랙션이 예전에는 좀 많이 거친 편이었는데 지금은 AI를 통해서 훨씬 매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우디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VR을 앉히기도 했었어요. 차가 좌우로 움직일 때 모션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차에 앉아만 있기만 하면 그 차 바깥의 풍경이 여기 VR 안에 그 컨텐츠에 반영이 되도록 했죠. 그래서 모션 시뮬레이터를 탄 느낌이 들었었죠. 사실 그래서 공간 자체에 대해서 공간이 이야기를 이끌게 해야 된다. 그 UX에서는 어포던스라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메타버스 공간 설계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어떤 식으로 조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이것에 관련된 이제 기반 기술들, 지원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감각을 이제 그 제작자 측면에서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해요.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청각, 그 나머지 전시 같은 데서 후각, 촉각, 미각 같은 것들을 다루는데 실제로 시각이 지배적이진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시각이 뚝 떨어지고 청각이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촉각이 더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늘 작업을 할 때 구글 킵스나 이런 데 제일 첫 페이지에 이 이미지를 넣어두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패한 제품이에요. 스타트업이었었고 이거 이렇게 동작하지도 않는데 컨셉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고 출시도 못하고 망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그거죠. 벽에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벽 너머에 괴물이 살고 있는데 한번 볼까라고 하고 그 랜턴을 켜는 거죠. 아이들은 거기에 트래킹 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벽만 있으면 되고 벽 뒤에 누가 있는 거 끄고 켜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런 그 메타버스 공간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하이피델리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유저들이 어떤 식으로 로피델리티, 로파이하게 원하는 컨텐츠들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이 메타버스와 이머시브 환경에 대한 가장 큰 탈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로 그 메타버스 대체 현실의 현황과 미래라는 발표를 해주신 우리 기어이의 김수곤 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의 열띤 그 발표와 그 다음에 준비하신 모든 내용들을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이와 관련돼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은 숭실대학교 박정화 교수님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한상열 실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숭실대학교 박정화 교수님께서 두 분에 대한 뭐 의견이라든지 또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세환 이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먼저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메타버스에서 상생의 정부 R&D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쪽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중에 발표하신 김수곤 이사님께서는 저는 이전에는 이머시브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야기 중심이라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가상융합 메타버스에서 사업화를 위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필요할까 이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아까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결국은 사용자, 수용자 중심의 공간 컴퓨팅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세환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빅 플랫폼보다는 다층화된 메타버스 빌더의 전 그 말에 진짜 공감을 하면서 오히려 다층화된이라는 거는 오히려 맞춤형 세분화된 이러한 기술 기반의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는 메타버스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공간 컴퓨팅에서의 아까 저는 또 하나의 콘텐츠가 생각이 난 게 공간 컴퓨팅에서의 UX, UI, 스토리텔링 기반으로서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먼저 일단 짧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어서 또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열 실장님 말씀하시고 또 이 토론 이어나갈까요? 저는 그 두 분 발표 들으면서 이 메타버스의 뭔가 이 회의론 거품론이 오히려 이 메타버스 장기적인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화시키고 현장의 수요에 맞춰서 이제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단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장기적으로 이제 뭐 발전된 패러다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도 한 5년에서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원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술상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뭔가 사용자 가치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김수현 이제 이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꼭 고도의 기술이 완성도가 높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니즈를 우리가 저 파악을 하고 그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어느 정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전용 콘텐츠보다는 기존에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의 앱을 쓴다든지 그 콘텐츠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한 최근에 뭐 퀄컴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AR 글래스에 미러링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순수 전기차보다는 현재 충전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의 장점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형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메타버스도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인터넷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 서비스적인 요소를 메타버스에서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 경험을 확장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이제 미국의 어떤 아까 사례들도 보여주셨는데
뭔가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선 그 실증을 잘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환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실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면 많이 좀 참고를 하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미국의 그 아이바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바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미 2018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진행을 했었고, 특히 이 필드 테스트, 실제 굉장히 많은 좀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어떤 군인 대상으로 해서 성능 테스트만 10만 이상 실시를 했었고, 거기에 충분히 유저의 피드백을 들은 다음에 그걸 이제 반영한 개선 제품 계속 1.0, 1.1, 1.1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뭔가 이런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다는 뭔가 실증 테스트를 통한 그런 성과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집을 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것을 뭔가 그 어떤 과제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먼저 이세환 이사님께는 현재 이제 뭐 포머럭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국방 관련 프로젝트도 이미 하고 계시는데, 뭔가 미국의 어떤 사례들도 있고 또 뭔가 기술 사업과 측면에 장기적으로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과로 좀 측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좀 개선이 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 쪽 이제 증강현실 지휘통제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을 국방의 엔드 프로덕트는 이제 무기 체계로 도입하는 그 절차에서 R&D를 이제 시작한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이 국방에 이제 무기 체계까지 도입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상용화 단계의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미국의 아이바스 사례를 보면, 이제 미국 국방부 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해서 국방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시각, 능력, 증강, 이제 전투 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시점도 약간 비슷했고, 예,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술 개발을 했을 때 뭐 투입되는 자본은 뭐 엄청나게 그 미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차별성도 있고 지휘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앞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들이 앞서 제가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국방에서 이제 신속 연구 개발이나 뭐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증 지원 사업에 비교했을 때 국방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제 신속 획득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한 3년 정도, 그다음에 예산도 어느 정도 크게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에 이제 지원해서 선정되고 진행하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경쟁과 허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하는 아이바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그리고 좀 전에 그 이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상황이 안 좋다가 저도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재개된다라는, 예,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데, 결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기술이 도입이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그 필드 테스트나 실증을 거쳐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야 이 정도의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반면에, 저희는 약간 냄비 근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뭔가 빨리 투입을 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데 이것이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만큼 뭔가 투입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적은, 예, 이러한 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뭐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에 있어서의 그런 정책들의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건 대표님께 네,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앞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그 사례들을 보여주시고 네. 또 VR 기기라든지 AR 기기, NR 같은 기기들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기기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외산 기기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VR 쪽은 메타가 좀 굉장히 많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이 DPVR이나 피코 같은 중국계 기업들이 중국계 기업들이 좀 주요를 이루고 있고, 이제 AR 쪽에서는 또 이제 NER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점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면서 네. 그 자리를 이제 NER이 좀 차지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국내에서 보게 되면 XR 기능 이런 거 상당히 좀 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시장에서 그럼 어떠한 좀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이 하드웨어 시장이나 아니면 네. 콘텐츠 시장이나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디바이스가 없다면은 콘텐츠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보면 저희가 이 요소 기술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에서는 스냅드래곤도 만들고 있고, 뭐 메타버스 전시 가보면 이제 글라스 만드는 회사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배터리도 잘 만들고 다 있는데 아직 이제 종합한 뭔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약간 이제 그 대부분 좀 지능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슬램 기술이라는 거, 공간을 어떻게 인식할지, 그리고 컨텐츠들 이를테면 그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포비티드 렌더링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 쪽만 딱 찍어가지고 고해상도, 나머지 페리퍼럴 비전은 좀 저해상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기술들을 그 브루트포스 그냥 막강한 그냥 기술 투여로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지능적으로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외국은.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시사점은 아까 엔리얼 같은 경우에 공간인식은 그냥 자이로 센서거든요. 이렇게 공간인식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영상 있으면은 내가 돌리면 영상 여기로 보내서 여기 고정에 떠 있게 하는. 근데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VR을 처음에는 외나무 다리도 건너보고 권투도 해보고 탁구도 해보고 다양한 걸 하는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영상 보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치라는 걸그룹의 무슨 그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180도 영상이 VR을 사면 무조건 봐야 되는 영상 1, 2로 등극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조건 VR 샀나요? 그럼 유튜브 어디 들어가서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좀 부끄럽다는 느낌이 든대요. 정말 너무 앞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촬영이 잘 됐다. 근데 그렇게 그 물이 마구 들어오고 있는데 노를 놔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나오는 컨텐츠도 없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대를 했던 컨텐츠 시장에서도 기대를 했던 바가 있었고, 재밌는 것들이 점점 나타났는데 그 후속타가 계속 없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게임 컨텐츠도 그 낚시 게임 그 미라지 소프트에서 만든, 저희 사실은 그 해외에서 VR 시장에서 그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그 이유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MS 그 정부에서 그것을 그 안 된다 뭐 그 낙찰시켰다가 다시 지금 재도입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되게 대단하다 싶었던 거는, 자본력에 대해서 이제 홀로렌즈도 못했던 걸 미국 정부가 해낸 거거든요. 홀로렌즈가 그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떤 단점을 가질지 스스로도 모르던 것들을 그 마켓과 그 정부라는 마켓과 만나서 계속 이제 실증 투자를 하면서 그 돈이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해결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당장 디바이스나 이런 레벨을 그래 확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요소 기술들이 너무 산재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그 산재된 것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은 들고 있으니까, 지금 이럴 때 그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유니티, 여기 산재한 기술들 중에서 뭐 컨텐츠 개발 유니티 언리얼 같은 것도 쓰고 그 PCB 만든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른 기술과 접목하지 않더라도 그 요소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가. 큰 걸 만들기 전까지 굶고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 환경이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요소 기술들이 다 이렇게 산재해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꼭 VR 이머시브 시장이나 이런 데 오지 않더라도 조금씩 다른 시장이 이를테면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 뽑아 놓으면 조금 이제 좀 키워 놓으면 그 대기업에 가거든요.
NC 갑니다, 네이버 갑니다, 이러면서 다 빠져버려요. 근데 그 작은 시장 안에서 이 사람들이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좀 돼야지 요소 기술들이 합쳐져서 굉장한 좋은 기계라든가 컨텐츠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의견. 네. 예,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제가 앞단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를 이루는 기술 스택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비즈니스 영역들이 이제 다차원적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드웨어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디바이스 기업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 경쟁력에서 이제 좀, 아직 이제 부품이나 이런 쪽은 발전돼 있더라도 상용품에 대해서는 좀 약한 거는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결국 저희 같은 뭐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만드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사용자들한테 제시를 했을 때 사용자가 결국 이제 외산의 그러한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사업화에서 이제 만드는 그 영역일 거냐, 이걸 이제 적용하는 영역일 거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의 강점을 잘 파악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우린 잘 못 만들지만 이미 이제 잘 만든 데 제품을 갖다가 쓰지만 그걸 적용해서 새로운 어떠한 목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콘텐츠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바일 시대에서 저희가 핸드폰을 물론 삼성이 이제 잘 만들어서 뭐 애플과 겨누곤 있지만 플랫폼 입장에서 와서는 안드로이드랑 iOS인데 이걸 못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SNS는 페이스북이 지금 다 갖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그걸 활용해서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역량이 결국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처음에 어떻게 잘 잡고 사업화 관점에서 접근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R&D가 그냥 R&D를 위한 R&D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화 관점에서 이게 접근을 잘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세한 이사님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가 메타버스 육성 정책으로서 22년서부터 해서 디지털 대전환해서 6대 디지털 혁신 기술을 매년 1조 원씩 규모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타버스 특별법도 제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층원적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일상이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도 발굴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블록체인을 통한 뭐 신뢰 기반 조성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XR 기술 개발 사업 부분에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2016년도서부터 해서 VR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계속 성공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다가 XR 기반으로 좀 이렇게 뜨다가 다시 최근에는 또 AI 기반으로 융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장기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획 단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R&D를 잘 활용하면 기업에게도 좋고 수요자에게도 너무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R&D는 기본 연구도 중요하지만 응용 연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봤을 때는 응용 연구는 거의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 기반의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면은 응용 연구 그리고 실험 개발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건설이나 국방이나 의료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됐다면 이제는 좀 더 세분화된 일상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응용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XR 기업과 메타버스 관련 그 R&D의 연계 방법 중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학계나 이런 협력, 뭐 연구 파트너 구축도 있겠지만 또 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 전송 및 지식 공유도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약간 폐쇄적이지 않나. 그래서 기업들이 각자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 해소를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메타버스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이슈를 얘기하면서 그 방향성, 관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 같은 개념이신 것 같아요. 결국 이 어떤 제페토 같은 그러한 메타버스가 아니라 VR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속선 상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의 그런 유형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금 이제 김수건 이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 핸드폰 베이스로 뭔가 하는 게 있고, VR HMD 베이스로 하는 게 있고, PC 베이스로 하는 게 있고, AR 글라스, 뭐 MR 글라스로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업으로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에서 계속 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이제 축소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쪽 경험을 했고, 의료 쪽도 조금 경험을 해본 게 있는데요. 결국 이게 그 메타버스, 가상, 증강, 융합 뭐 이런 부분이 일단 잘 적용돼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소비자 단 말고 이제 산업 영역에서는 국방이나 교육 이런 게 잘 맞아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 치더라도 보시기에 이제 그 부분이 뭐 응용이나 이제 많이 발전된 것 같은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게 실제 상용화까지 가기에는 좀 많이 멀었다. 그래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나 이러한 그 B2C 산업군으로도 이러한 그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꼭지별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도 있고, 뭐 응용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천 기술 개발도 있고. 그런데 저희 쪽은 어쨌든 응용이나 뭐 상용화 쪽에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니즈가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조는 기초 원천 연구나 뭐 R&D 단보다는 약간 그 정책에서 있어서의 약간 그 포지션이 좀 작다, 예산 규모도 작다, 기간도 좀 작다, 이러한 생각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전폭적으로 좀 늘어나야 성공 사례나 뭐 이제 사업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그러한 그 연계, 뭐 이제 학계와 이런 기술에 대한 연계,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 신산업 선도 전략 같은 데도 보더라도 전략이 4가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 인력 양성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출연연이나 이런 그때에서 만든 기술들을 이제 이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걸 이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 걸 가지고 추가 R&D를 해서 뭔가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업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지만 사업화까지 성공되는 케이스가 R&D에서는 뭐 90% 이상이지만 사업화는 뭐 20%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이제 사업화의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정부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정책도 다 수립하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좀 이제 실효성 있게 좀 더 꼼꼼하게 잘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응용 연구라고 하면 기술도 있겠지만 사용자, 수요자 입장에서의 응용 연구 분야가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김수건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융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이제 정부가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기술 기반에서도 조금 우리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기업끼리 어떻게 협업을 한다든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김수건 이사님께서는 저는 결국 그 메타버스 공간 설계, 공간 컴퓨팅에서 UX, UI 기반의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지금 혹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국내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 네,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토리텔링 쪽 이야기 중심으로 어떤 영상 HMD 기반의 이 몰입 환경에서 보는 이제 영상과 같은 그런 서사를 만들다가 기어이에서 회사를 조금 이제 나눠가지고 프로젝트 그룹을 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단편적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VR의 그 틱톡처럼 아주 짧더라도 그 경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 평면적인 미디어를 볼 때 다르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하나는 이제 아직 밝힐 수는 없는데 그 교과서 관련된 그 컨텐츠 아기들이 이제 배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 좀 컨버전하는 것들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스포츠 쪽이에요. 스포츠 시각화 쪽인데 이를테면 저희가 그 이야기 때문에 시작이 됐었어요. 김연아 중계를 보는데 해설자들이 되게 흥분을 하잖아요. 폭주 기관차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TV 보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아주 멀리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폭주 기관차. 그러니까 그 의문이 아직까지 안 사라졌었고 그런 것들 이제 실제로 그 대단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공간 경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멀미나 이런 것들을 기술로 극복하는 것들은 이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덜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컨텐츠로 멀미를 해결하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더 우선적인 입장이에요. 아까 하이피델리티로 하는 것들은 사실 다른 회사에서 뭔가 그것만 파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에서 한번 확 엎어버리면 우리는 또 사장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컨텐츠 자체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도 그래서 엔지니어링 6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육축 경험을 단순히 스토리텔링 육축 경험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 관련 연구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 비전 프로 쪽에서 굉장히 비싸게 내놓은 것이 사실은 그 이를테면은 모든 것들을 최적화해서 비싼 장비를 내놓고 그 애플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터리 타입이었다. 안구 추적이었다. 이렇게 그 컷다운을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트 버전이 이제 나오는 것들 항상 애플 기존은 맥스 버전 최상급 버전 해놓고 에어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시장이 크게 변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그 로파이한 컨텐츠가 사용자의 그 에르고노믹스를 반영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마 저게 굉장히 그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토론은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유튜브 상으로 우리 뭐 관람하신 아마 저기 질문 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이대로 조금 마무리를 할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상생분과 앞서서 이제 우리 이서연 이사님께서도 충분히 그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R&D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업화를 전제로 했을 때 훨씬 더 어떤 가치를 이제 부여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또 의견을 이제 오늘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수요에 맞추는 수요에 대한 주체는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게 조금씩은 달랐지만 어쨌든 수요에 맞춰야 되고 또 가치 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발굴을 열심히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조금 강조하면서 좀 맞출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또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상생분과 2차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발제와 또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포럼은
이제 10월에 3차 세미나가 있고요. 또 11월에 컨퍼런스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